현재 중동 국가는 굉장히 대한민국 무기에 대해서 많이 평가가 좋고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 함정이라든가 혹은 전투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K9 자주포도 그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KF-21과 같이 하고 싶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KF-21이 추적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대한민국 육군과 UAE 육군이 UAE 현지에 가서 합동훈련, 그러니까 UAE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기갑 장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K2 전차,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1 보병전투차, K600 코뿔소 공병 장갑차, 그 다음에 비격 120mm 자주 박격포 이런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사용돼 가지고 UAE 육군과 합동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에서 UAE 육군은 한국 육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K방산 기갑 장비에 대해서도 평가가 매우 좋아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부분별로 살펴가서 실제로 이게 방산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은 조금씩 좀 디테일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이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출이 잘 되는 무기체계인데 사실 이게 UAE는 자주포를 옛날에 북한제를 썼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 장사정포라 해서 흔히 뭐 북한이 서울을 노린다 하고 있는 170mm M1989 주체포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이거를 1990년대 초반에 UAE 육군이 소량 소입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 다 폐기한 상태고 현재 UAE 육군은 이제 로켓포 그러니까 막 로켓처럼 날아가는 이런 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하이마스, 대한민국의 천무, 그 다음에 중국제 AR-3까지 많은데 대포 그러니까 약간 전차같이 생긴 거에다가 긴 대포를 다는 이 자주포 같은 것들은 아주 구형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6나 미 M109 팔라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노화돼서 아마 UAE 육군이 차기 자주포 사업을 하게 된다면 K9A2, K9A3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K2 전차의 경우에는 평가가 높긴 했는데 이게 UAE 육군에서 지금 350대 가량이 운용되고 있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건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물론 K2 전차보다 좀 더 먼저 개발된 것이고 방어력이라든가 생존성에서 약간 약해요. 대신에 그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 이게 한국과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공격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UAE가 이 르클레르 전차를 조기에 퇴역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전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리고 이제 혹자는 지금 K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다고 UAE 군이 말씀하신 적인데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고 이제 다른 중동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 중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AE가 지금 K 방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천공2 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제 천무 로켓포 이어서 지금 해군 함정이라든가 혹은 전투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K9 자주포도 그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는 굉장히 대한민국 무기에 대해서 많이 평가가 좋고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천공2가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에 팔려 있고 지금 천공2 후속으로도 LSM에 대한 수출 상담이 매우 활발하고요.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UAE 육군이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포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육군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 단순히 239mm 유도 로켓만 사용한 게 아니라 600mm KT-SSM 혹은 CTM-290이라 부르는 전술 미사일까지 대량으로 도입하려는데 이게 하루 한 개, 두 개 그냥 조그만 수량이 아니라 아주 대량 도입을 하기 때문에 주문 금액이 매우 큰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수출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런 다연장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어 미사일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 호위함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혹은 KF-22 전투기까지 이 중동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 많이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육군은 흑표 전차를 살 가능성이 좀 낮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만 다른 중동 국가 중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도입에 굉장히 관심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아서 저는 이제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추가적인 전차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이 외에도 수리온이라 하는 국산 헬기에 대한 수출 상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세대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성능은 다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세대라는 거는 전자제품에 뭐 휴대폰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이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20년에서 30년마다 이 전투기 기술이 한 번씩 점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UAE 공군의 F-16 블록 60, 그 다음에 프랑스 공군의 라팔, 그 다음에 한국의 KF-21은 다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라는 거는 5세대와 4세대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 전자장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5세대 전투기의 조건이 슈퍼크루즈라든가 아니면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적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거나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것, 요것은 없대. 전자장비의 기능은 5세대에 준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4.5세대 종류라고 전투기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이렇게 전자장비는 최신형으로 갖추고 있지만 이 같은 4.5세대 전투기라도 개발된 시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KF-21이 가장 최신의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KF-21과 라팔은 F-16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긴 미티어 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이 에어-투-에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암람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1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이 나한테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고, 라팔과 KF-21도 이런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는 건 똑같지만 또 거기서 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요. 레이더가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CRT 모니터가 있었다가 LCD 모니터가 있었다가 지금 OLED 모니터 혹은 LED 모니터 같은 걸로 발전을 하듯이 레이더도 비슷한 식으로 발전했는데, 기계식 레이더는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다가 LCD라고 할 수 있는 PESR,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등장했고, 라팔과 지금 KF-21은 같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OLED 화면에서 각각 아주 조그만한 LED 화소가 각각 빛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듯이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수백 개 이상의 아주 조그만 레이더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전파를 발산하고 수신하면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자가 중요합니다. 라팔은 한 세대 전, 그러니까 좀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륨 비소 소자의 송수신 모듈 800개, 그 다음에 KF-21은 지라 갈륨 소자 1000개인데 이 지라 갈륨은 GAN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휴대폰 충전기를 보면 고속 충전기라면서 GAN을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전력 증폭 소자의 경우에는 열을 잘 건질 수 있어서 출력을 같은 크기라고 해도 출력을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요 레이더의 성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의 지금 방금 전에 세대에 따라서 레이더의 그 성능이 구분된다 했는데, 레이더의 기능은 사실은 이 능동과 수동,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추적 능력인데요. 기본적으로 CRT 모니터랑 비슷하다고 했던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에는 안테나를 한 번씩 돌려가면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에 있는지 표적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 갱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작은 소형 레이더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레이더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갱신 시간, 스캔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스캔 시간이 짧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비행기는 아무래도 속력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타는 여객기의 경우에는 900km가 넘고 전투기의 경우에는 1200km, 1500km, 시속 1500, 이런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스캔 속도가 느리면 이 빠른 것에 대해 제대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추적하는 능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2배 이상 뛰어나다. 그래서 적기를 탐지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적의 배를 탐지하든가 지상을 탐지하거나 항공기를 탐지하는 이런 기능적인 것 같은데, 이게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KF-21을 공동 개발을 인도네시아가 진행했는데 현재 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만, 일단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KF-21과 같이 하고 싶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도네시아랑 나라가 하나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계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이번 KF-21에 대단히 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PTDI라고 하는 한국의 한국우주항공산업과 비슷한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KF-21 생산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정부는 그럼 왜 도와주지 않고 있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재 이제 인도네시아의 트럼프라 불릴 정도로 약간 포퓰리즘 공약을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여러 회사 좀 무리하게 방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지불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내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에게 물건을 안 파면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잘 꼬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앞서 저희가 중동 수출에 굉장히 우리나라 K방산이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인도네시아가 중동 국가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같은 무슬림 국가인데다가 인도네시아가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인구가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필요한 중동 국가들이 좀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수출과도 잘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속아주어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국제 정치에는 도덕과 질서가 없고 오로지 이익만 있기 때문에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정부라든가 방위사업청 이런 분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돈을 작게 내면 그게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축소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에 대응해서 인도네시아 일감이라든가 물량을 축소하는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게 대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고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지난달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세부적인 협상은 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전달을 하셔가지고 이게 잘 해결되길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에비에이션 위크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100년 역사가 자랑하는 이제 항공우주 전문 잡지인데 제가 2013년에 에비에이션 위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KF-21에 대해서 미국에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가? 사기가 아닌가라는 소리까지 본사에서 했어요. 저는 이게 좀 믿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현실성 있게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진행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되니까 이게 실제로 KF-21 완성되고 첫 비행도 하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다들 이게 못 믿겠다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왜냐면 현대 전투기 개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품이 몇백만 개 되고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정과 예산을 아주 준수하고 이렇게 제 시간, 제 예산에 맞춰서 만든 것 자체가 프로그램 매니징먼트에서는 이제 저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놀랬고 이에 감동한 에비에이션 위크 저희 본사에서는 2022년에 에비에이션 위크 어워드 디펜스 부분에 KF-21을 수상했는데 이 상도 수십 년 역사된 굉장히 오래된 상인데 그 해에 가장 중요한 항공기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에비에이션 위크는 디펜스 부분 그러니까 군용기 부분에서 KF-21에 상을 줬습니다. 군용기 부분에서 외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제가 아닌 비행기에 주는 게 굉장히 사례가 드물고 또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미국 기술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넘어서가 이러긴 힘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4.5세대, 미국은 6세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일정 관리와 생산 그리고 상품이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은 미국보다 굉장히 경계가 심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왜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 제가 앞서 말한 KF-21의 장점 중에 일정과 예산을 잘 지켜가지고 한 게 굉장히 드물다. 이 발레가 바로 유럽 전투기이기 때문인데 KF-21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가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일정, 납기 같은 게 굉장히 늦어지고 개발비도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KF-21 대비 가격이 좀 비싸고 성능은 비슷한데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딸리고 있고 심지어 이제 지금 제가 쓴 게 라팔이 1,500억 그 다음에 KF-21은 1,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F-21과 라팔의 경우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KF-21 조금 더 크지만 라팔도 비슷하게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엔진 추력 이런 게 비슷한데 훨씬 싸잖아요. 그 KF-21이. 근데 심지어 KF-21은 엔진이 두 개인데 같은 엔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있습니다. 엔진이 하나니까 훨씬 더 작고 가볍겠죠? 근데 이 전투기의 가격이 KF-21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유럽 전투기들 가성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라서 유럽의 경우에는 자신이 점령하고 있던 미국 외의 방산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치고 올라온 곳에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우리 KF-21 이전에 T-50, FA-50이라고 하는 우리 초음속 경 전투기, 그 다음에 후련기들을 사간 국가들이 좀 있어요.
이 국가들은 T50과 FA50을 사가면서 굉장히 이 운영 성적이라든가 성능에 감명받았고, 특히 우리가 AS도 열심히 해주는 것에 많이 평가가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KF21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 세 국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문제에서 이 분담금 해결해야 되겠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FA50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운용 측면에서 타국가,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투 준비 능력, 필요할 때 몇 대의 전투기를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수리, 가용성, 신뢰성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저는 이 국가들도 KF21을 빠른 고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말레이시아의 리마라는 곳은, 리마라는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레이시아가 지금 현재 주문하고 있는 FA50M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편, KF21에 대해서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의 추가 수출이나 아니면 신규 KF20 신규 수출도 그래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카이는 올해 초에 적어도 한 개 국가 이상에서 KF21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아무래도 전투기를 새로 만들었으면 이게 검증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이제 아직 신규 전투기가 팔리기가 쉽지 않은 게 보수적인 방위 산업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해 안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단순히 카이가 허풍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깊은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올해 좋은 소식으로는 이제 가까운 시기 KF21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KF21 보셨던 거는 프로토타입, 시제기라 불리고 있는 6대의 비행기였는데, 여기에서 비행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제 제작된 비행기를 보면 이게 또 완성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해외 국가들의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가성비입니다. 제가 앞서서 유럽의 경쟁자라고 있는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래핀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가격이 싼 전투기가 KF21인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가격이 싸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그랬습니다. 발전된 A사 레이더, 통합 전자전 장비, IRST, EOTS와 같은 이제 전자장비들이 최신형으로 갖춰져 있고, 운영 유지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동률도 매우 높아요. 전쟁이 났을 때 뭐 같은 10대의 전투기라도 가동률이 60%면 6대만 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고, 80%는 8대만 동원할 수 있고, 이렇게 가동률이 중요한데 이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게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외 경쟁자들은 단종된 것도 있고, 수리 부속을 보낼 때 한 몇 개월, 1년, 심하면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KF16이 업그레이드 전일 때 전자전 부품을 이제 고장이 나서 본사에다 보냈는데 되돌아왔는데 4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고쳐져,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게 해외 전투기의 단점이라면 KF21은 이 점에서 반대로 빠른 서비스와 이제 전투 준비 능력을 높이는데 아무 경쟁력이 있고, 개발의 안정성이라 해서 KF21이 납기 일정이라든가 개발 일정, 그다음 예산 총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 있는 것을 이미 신용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뜰 수 있는데, KF21과 라팔은 현재 기준에서는 동급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비해서 KF21은 처음부터 베이비 랩터라고 F22랑 비슷한 모습을 가진 것이, 그 이유가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과 MNS, 그러니까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레이더에 어떻게 하면 탐지되지 않는지 이런 걸 연구해 가면서 개발한 것과 라팔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스텔스 전투기인 5.5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KF21의 경쟁력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공군전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고, 파키스탄 공군이 뭐 그렇게 세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실제 결과의 경우에는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제 전투기가 1,500억짜리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이게 성능 개량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KF21의 성능 개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시장은 물론 우리 북한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무장이 문제입니다. 무장이 왜 문제냐? 지금 현재 KF21이 쓰고 있는 무장은 이제 철룡이라 부르는 공대지 미사일 이외에는 다 수입입니다. 독일의 AIM-2000이라든가 이제 유럽 공동기업 엔비디아의 미티어 미사일 이런 것들인데, 일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하는 AIM-2000의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한국에 공급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좋아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미티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가격이 기본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보다 몇 배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KF-21, 라팔, 유로파이터, F-35가 다 같이 같은 무장을 쓰기 때문에 주문을 해도 이게 납기가 밀리거나 혹은 유럽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 이게 좀 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수출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국산 무장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스텔스라는 게 아예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까이 가면 레이더에 보이는데 적이 레이더로 나를 탐지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스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능에 대해서 KF-21이 스텔스 기능을 갖추려면 내부 무장창이라든가 RAM, RAS라고 하는 특수한 코팅이라든가 도장, 스티커 붙이듯이 이런 처리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에 비해서 아직 연구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KF-21 제작사는 낙스라고 불리고 있는 차세대 공중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선 KF-21을 5.5세대로 개발하는 KF-22EX 요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전은 영화나 게임에서 모두 전투기랑 전투기까지 1대1로 붙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통신과 정보 획득 이게 필요해서 적어도 위성 통신을 사용한 그 KF-21과 연결을 해가지고 KF-21이 같이 싸울 수 있는 협동 무인기 AAP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AAP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크기는 굉장히 작고 뭐 이제 미사일같이 생겨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AAP에는 4가지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정찰, 공격, 교란, 전자전 이렇게 들어있는데, 특히 교란 같은 경우에는 이 KF-21의 레이더 신호를 흉내내서 마치 자기가 KF-21인 것처럼 가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적이 이 낚시꾼의 이 미끼에 걸리듯이 이 AAP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적의 위치를 쉽게 찾아서 먼 거리 공격을 하고, 반대로 우리 KF-21 공격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 편대기와 같이 작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KF-21의 그 생산자는 아니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과 FA-50을 위해서 많은 무장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뭐 LIG 넥슨이 생산하는 철룡 공대지 미사일도 ADD 설계고, LIG 넥슨이 생산하는 철룡 공대지 미사일도 ADD 설계고, 공대지 미사일뿐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무장들을 만들고 있으면 이게 임무에 투입된 범위라든가 임무에 투입됐을 때 생존 가능성,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많은 무장을 개발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한테 그걸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100% 된다고 하면 외국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2013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KF-21을 할 때 현재 65%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4대 핵심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생산하고 있고, LIG 넥슨이 완전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6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기술력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율을 65%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국산화율이란 기준은 부품 개수 대비 우리나라 부품 숫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 하나를 팔았을 때 우리나라한테 돈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런 금액 기준의 국산화율을 65%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항공비 프레임이라든가 항공 전자장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나 엔진 부분에 대한 국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국산화율도 원래 KF-21을 처음 만들었을,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50%를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현재 65%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KF-21이 만들 때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올 때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의해가지고 수 20여 개의 기술을 FX-3차 절충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전투기를 사줄 테니까 기술을 좀 이전해줘. 이전의 목록은 24개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24개의 리스트 중에서 20개는 받아줬는데 4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항공 전자장비에 관련된 건데,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분도 많아서 수입을 할 이야기도 있었는데, 완전 국산에 성공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생산하고 있고, IRST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 같은 건데 적외선 카메라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카메라가 같이 섞여 있어서 적의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는 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는 수입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를 구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OTGP가 뭐냐면 높은 하늘에서 지상의 표적을 뭐 탱크라든가 장갑차를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는 타겟팅 포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 완전 국산해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EW, 일렉트릭 워페어라고 해가지고 저기 나한테 조준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자적인 위협을 가할 때 그 KF-21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게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것도 LIG 넥슨이 완전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6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인간이 만든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데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 전투기보다 더 비싸고 장비도 더 복잡하죠.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을 예를 들자면 레이더를 조작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고, 미사일을 조작하는 사람이 또 열몇 명 있고, 기관을 조작하는 사람도 수십 명 있고, 이렇게 몇천 톤 엄청 크고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날아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레이더도 봐야 되고 무장도 사용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한 명이 다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 국산화는 국방 기술의 이제 곧 최종 성과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 이것 때문에 KF-21이 국산화가 이제 높고 이 정도 달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기술력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투기 무장 통합, 이런 성능 개량 이런 데에 대해서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거나 전투기를 수입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자는 전투기 개발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투기들은 장비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그것만 국산화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으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미국산 전투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과 터키가 미국산 전투기를 개조를 해서 무장을 달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묵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중동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승인한 거지 대한민국한테 그걸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비싸니까 수입을 하지 말고 국산을 하면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전투기는 한 대 구매하는 비용도 비싸지만 30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운영 유지 비용이 이 도입 비용의 2배에서 3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기 국산화가 중요하고, 지금 KF-21이 이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해서 4대 핵심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하거나 좀 풀어서 하자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얘가 탐지 공격,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때 쓰는 센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센서를 처리하고 무기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지, 이렇게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가 중요한 거였고, 이 4대 장비가 국산화됐다, 이것 때문에 KF-21을 모든 하부 무기 혹은 성능 개량할 때도 우리 주도로 할 수 있어서 국산화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산 무장이 된 거는 KGGB라고 하는 유도폭탄, 그 다음에 철룡이라고 하는 암속 순항미사일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둘 다 LIG 넥슨이 생산하게 될 건데, 요거 이제 공대지 무장 말고도 이제 공대공 무장, 공대함 무장 요런 거에서 국산화를 늘려나가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K방산에 도움이 되는 수출이라든가 혹은 외야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공군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라 가지고 멀리 있는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KPD-350K 타우로스 미사일 이렇게 가지고 있고, LIG 넥슨이 철룡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타우로스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의 차이점은 일단 플랫폼이 다르고, KF-21에는 타우로스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룡 미사일이 장착되고, 타우로스 미사일은 지금 현재 F-15K 전투기에 장착돼서 운용 중인데, 둘이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암속 수상 미사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건 비행기랑 비슷해요. 제트 엔진과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형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레이더로 적이 오고 적이 내 자신을 위협하는 게 뭐가 오는지 탐지를 할 때 가장 위협적인 건 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추적 비행이란 거는 산비탈이라든가 고개에 대한 이 낮은 데에 계곡을 따라가서 비행할 수 있어서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 관통 탄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깊숙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능력들을 여러 가지 붙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정밀 유도 미사일의 핵심은
지휘소, 그러니까 적의 커맨드 센터라고 하죠. 이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RTS 게임 같은데 이런 걸 파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적 중요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라 할 수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시기가 너무 다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나이로 치면 저랑 비슷한 40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나 좀 구형 미사일의 측면이 있고 생산의 부품이 단종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산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앞으로 곧 대량 양산이 될 건데, 이 부분에서 1980년대에 설계된 타우러스랑 전용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생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텔스 미사일이 아니면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 공군기지를 참관해가지고 자기들의 미그 29 전투기가 표적을 요격하는 걸 공개했는데 그 표적이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항 미사일은 그 속도가 우리 여객기랑 비슷하게 한 시속 900km 정도 돼요. 물론 느리다 해서 무조건 맞추기 쉬운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걸 피하려면 이 순항 미사일이 레이더 전파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필요한데, 이 천령의 경우에는 타우러스보다 스텔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아주 은밀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우리 안보의 그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 김정은을 얼마나 빨리 죽이고 지휘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가 전쟁을 종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든가 슬램 이하의 미사일 여러 가지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나 숫자가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웬만한 지휘소는 다 지하에다가 콘크리트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KF-21 120대의 이 천룡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이제 KF-21 두 발의 천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240개의 지하 표적을 공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시작돼도 이제 저 빨리 끝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도발을 시작하기 어려워진 거죠. 전멸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 KF-21과 천룡 조합으로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수출 경쟁력이 강력해집니다. 공대공 승용만 있는 KF-21 블록 1, 그러니까 이 올해부터 생산된 버전의 경우에는 물론 뛰어난 전투기인데 실제로 전투기 임무 중에서 적기가 공중전하는 공대공 임무는 30%, 20% 이렇게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폭격, 그러니까 적의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임무가 많이 있는데, 이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 블록 2가 완성돼야지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이게 완전한 전투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수요가 있다. 또한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급 이상의 그 천룡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되는 것 자체가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네,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서 올해 3분기에 이 실체가 공개되고 올해 말부터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비행기에서 비행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TF 5500은 이름에서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코리아 터보팬 엔진 5500파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추력이 5500파운드 추력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킬로그램을 치면 약간 2톤 이상의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나 이런 항공기들은 그 미터법보다 파운드법, 인치 이런 거 좀 쓰기 때문에 이 5500파운드 추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준의 어느 수준이라면 아직 전투기에 쓰이기에는 좀 멀었어요. 15,000파운드가 되어야지 이게 전투기에 좀 쓰일만 하고, 대신에 훈련기, 사람이 타고 있는 훈련기 혹은 무인 편대기에 이렇게 이 엔진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의 AL222라는 엔진과 굉장히 추력이라든가 크기가 비슷한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 A15 훈련기라든가 터키 바이락타르 무인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나 이런 훈련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최초의 장수명 엔진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장수명이란 거는 앞서 제가 천룡 미사일이나 타우러스 미사일 설명했는데 얘들도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뭐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엄청 오래 운용했다가 뭐 날개가 녹아도 그 전에 이미 미사일이 터지니까요. 그런데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국산 터보팬 엔진, 약 1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KTF 5500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5500파운드가 뭐 모든 비행기에다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엔진 추력이 작긴 해요. 하지만 이 엔진이 우리나라 국산 IP를 가지고 이 엔진을 기초로 계속 성능 개량을 해가면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15,000파운드 국산 엔진, 이것이 나올 것이고 요 시발점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제트 엔진이 아무래도 열을 좀 견디는 게 중요해서 우리나라가 제트 엔진을 날개라든가 팬 같은 거를 내열 성능만 만족되면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틀린 것이고요. 항공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가망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KS마크 전자제품 살 때 가만히 있다가 휴대폰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검사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목표 수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항공기에도 있고 엔진에도 있는데, 항공기는 굉장히 가방 인증,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고 얼마나 안전할지 이 검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규격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엔진은 그 중에서 더 심합니다. 항공기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죠. 엔진이 꺼지면 바로 추락하니까. 요 가망 인증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뭐 중국이나 뭐 일본 여러 가지 나라 국가들이 이런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해도 대량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제트 엔진 회사 롤스로이스, 프레드 윈트리, GE가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 가망 인증의 벽을 헤쳐 나가야 될 게 가장 기술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가망 인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설비, 시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자료 사진에 보면 엔진을 지상에다 넣어놓고 최대 출력으로 막 열 뿜고해서 출력 시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화면으로 좀 보셨을 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엔진은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해요. 하다 못해서 중간에 작동하는 엔진에다가 닭을 날려가지고 이게 조류에 충돌이 돼서 엔진이 꺼지는지 뭐 이런 것도 시험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험 평가 시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하고,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에 제트 엔진과 비슷한 가스터빈 엔진이 있어요. 가스터빈 엔진은 뭐냐? 배나 발전소에서 제트 엔진을 똑같이 쓰는데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에 나오는 연소 가스로 이제 앞으로 비행을 가는 건데, 엔진은 똑같은데 이 연소 가스를 터빈에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배로 움직이게 하는 게 가스터빈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게 좀 전문 기업이라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함께 국산 제트 엔진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험평가 시설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시험평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가망 인증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100% 된다고 하면 외국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2013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KF21을 할 때. 그래서 무조건 다 성공을 해야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10여 년의 개발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의심도 있고 돈도 안 주면 이게 성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국산 엔진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패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들이 만들어봤자 뭐 어떻게 돈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관론자도 계세요. 하지만 제트 엔진 앞서 가스터빈 엔진 잠깐 설명했잖아요. 항공기에만 들어가고 전투기에만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KTF 5500 엔진, KTF 15000 15,000파운드 엔진이 완성됐을 때, 일단 KF-22 전투기 엔진 국산화할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수송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패스비가 넓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여객기에서 나오는 제트 엔진 같은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요거 하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배도 이 가스터빈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도 우리 제트 엔진과 동일하게 미국 GE사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요것도 국산화 할 수 있고, 호버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이런 데도 확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어서 경쟁성이 높은 게 특히 중요하고, KF-21의 엔진 심장이 미국제라는 것은 곧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실제로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위키리크스라고 해서 미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됐을 때, 미국제 엔진을 단 해외 전투기들한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에 미국제 전투기를 팔도록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 문서들이 남기기도 했거든요. 수출 승인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몇 배의 방산 수출 가치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차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왜 크지 않냐면 우리나라가 엔진과 이제 미국의 엔진 기술 차이가 지금은 20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E F424 엔진의 성능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바꿔봤자 성능이 그거네, 뭐 큰 차이가 없네. 물론 F424 엔진보다 추력 자체는 높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막 속도가 2배로 뻥튀기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산 엔진 추진해야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투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국산화 부분이자 고무가 가치 상품이고, 엔진 개발에서 나온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파생형 엔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 그 다음에 수출 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16V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고 있는 그 F-16 성능 개량형은 원래 F-16은 4세대 전투기고 4.5세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형 기계식 레이더, 구형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형 A사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F-16V라고 만들고 있는데 성능적으로는 KF-21가 대체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A사 레이더나 이런 것을 장착하고 있고 대신에 KF-16은 단발 엔진, KF-21은 쌍발 엔진을 해서 추력대 중량비라고 하죠. 그 엔진에 얼마나 여유 추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동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무장 운용 능력도 F-16이 미국산 무장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KF-21은 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나팔의 경우에는 앞서 일부에서 설명했듯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A사 레이더의 소자나 크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지 능력이 차이가 있고 일본은 원래 F3라고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으나 이 자금 부족으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과 함께 GCAP라고 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투기의 경우에는 사실 KF-22가 비교가 힘들어요.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비쌉니다. 거의 크기로 보면 실제로 완성되면 KF-16의 2배, KF-21보다 한둘레 엄청 큰 비행기거든요. 장거리 비행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스텔스 능력도 사실 KF-21보다 좋은데 대신에 가격도 그만큼 비싸고 신기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신뢰성이라든가 혹은 언제 완성될지 이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가성비 부분에서는 KF-21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아주 높은 성능의 전투기를 원하는 소수 국가들한테는 GCAP가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J-20은 5세 전투기라 해가지고 앞서 지금 개발 중인 GCAP보다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은 좀 더 떨어지고 항속거리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F-35나 F-22와 같은 5세 전투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세대 전투기를 하고 있는 KF-21에 비해서는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나요. 적보다 내가 먼저 탐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KF-21이 J-21에 비해서 성능이 불리합니다. J-21이 먼저 우리 전투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KF-22EX라고 하는 5.5세대 업그레이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추진된다면 J-20과 겨뤄볼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 중에서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우레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우레라는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 폴란드에 수출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항공기에서 쏴서 할 수 있는 탄도탄으로 개조될 수 있는데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적을 타격할 수 있고 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무포2 함대지 탄도탄을 개발해서 KDDX와 정조대항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버튼만 누르면 5분에서 10분 안에 북한의 핵심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무는 현무2, 3, 4, 5가 있고 6가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의 BM 혹은 CM 무기입니다. 여기서 BM이라고 하는 것은 발레스틱 미사일,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는 뜻이고 탄도미사일은 우주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서 정점을 갖다가 낙하 속도로 해가지고 또 조립 순간에 엄청 빠른 속도로 명중하는 무기고 CM이라고 하는 건 현무3를 이야기한 건데 앞서 말한 천룡같이 이제 제트 엔진을 달아서 아주 낮은 고도로 순항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의 경우에 현무2에서는 1톤, 그 다음에 현무4에서는 2.5톤 이상,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무5 같은 경우에는 8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8톤 이상의 탄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탄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단거리 탄도탄이 500km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탄두가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냐 이렇게 설명하자면 현무5 미사일의 8톤 탄두는 F-15K 전투기 한 대가 한 번에 폭격을 할 수 있는 폭탄 탑재량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F-15K는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고 현무5는 일회용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가성비로 치면 항공기가 폭탄을 떨구는 거에 미사일보다 훨씬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파괴력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관통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관통력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항상 거의 모든 시설들을 지하화하고 핵심 표적들, 그러니까 북한의 지휘소라든가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 거의
100m까지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벙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통력이 중요합니다. 관통력이라는 거는 흙이나 콘크리트를 얼마나 깊게 팔 수 있는가 이 탄도의 미사일 위력이 이건데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의 비핵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무게가 제일 크고 위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비핵 탄도 미사일보다 관통력이 깊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무5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관통력을 지닌다. 요것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의 지휘부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현무5의 관통력은 F-15K 대비 거의 10배에 가깝다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것은 F-15에서 장착하는 지하 관통 폭탄 대비 그렇게 관통력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의 한 몇십 미터 이상의 지하 표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현무5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100m, 200m를 깊게 들어간다 해도 이 현무5로 대응이 가능하다. 왜 대응이 가능하냐면 현무5의 또 다른 특징은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못으로 망치를 박을 때 여러 번 박아가지고 넣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현무5 미사일로 관통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순차적으로 쏘면 거기서 50m, 100m, 200m까지 표적이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숨을 장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현무5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무5가 왜 중요한가? 단순히 8톤 탄도가 세계 최대 탄도라는 데 주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할 수 있고 핵심은 지하 표적을 관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 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현무5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현무5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핵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항공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앞서 말했듯이 현무는 5선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탄도 미사일 중에서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우레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우레라는 미사일은 한국형 전술 탄도 미사일 KT-SSM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쓸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 폴란드에 수출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개조를 해가지고 ASBM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의 종류로 개조될 수 있는데 ASBM이 무엇이냐? 항공기에서 쏴서 할 수 있는 탄도탄. 그래서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적을 타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은 표적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요것들에 대해서 공대한 버전이 개발되면 또 KF-21의 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현무5를 배에다 실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합동 화력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갖추기 어렵고 북한의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니까 배에다가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꽉꽉 채우는 무기고함, 아스널십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현무5가 되는 정도 되는 거대한 미사일을 배에 탑재하는 계획은 일단 접었고요. 대신에 현무4-2 함대지 탄도탄을 개발해서 KGDX와 정조대항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무4-2, 현무4-2의 경우에는 함대지 정도, 그러니까 배에 실을 수 있게 설계된 전용의 탄도 미사일인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정조대항함에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개발이 완료되면 빈 공간에다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채워넣을 거고 전쟁이 시작되면 버튼만 누르면 5분에서 10분 안에 북한의 핵심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현무 4-4 SLBM 같은 게 이미 발사 시험이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장보고 3 잠수함, 뭐 도산 안창호급에 적용되고 있고 이것도 결국 성능과 위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임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님이 미사일 1만 양탄 계획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새 정부에서도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 계획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공격용 미사일과 방어용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10,000발 가지고 있어서 북한을 억제하자는 개념입니다. 왜 10,000발이냐?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피해 면적으로 계산했지 현무5 200발이 전술에 한 발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무5를 200발 이상 만들어가지고 평양 전체를 전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제 공격하시면 북한한테 이제 핵 억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미사일로 한 발로 처리할 거를 현무5 미사일 200발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핵무기라는 게 그냥 만들고는 쉽고 뭐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만들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뭐 국제재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핵물질 관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먼저 만들기보다는 이런 비핵으로 최대한 핵무기 효과를 내는 현무5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한 발로 하려면 200발 정도의 현무5 미사일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200발의 현무5를 쏘면 전술핵 한 발처럼 쓸 수 있죠. 대신에 1대200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성비가 나오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다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와 드론이 미래 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 자체는 많습니다. 특히 CCA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될 것인데 원래 사람이 탄 비행기를 대신해서 무인 전투기를 하려는 시도는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사람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모조리 다 대체를 하려고 만들다 보면 사람이 탄 비행기보다 훨씬 비싸게 됩니다. 지금 KF-21 가격이 1억 달러가 훨씬 못 미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만들고 있던 X-47 무인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 2억 달러가 넘게 들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무인 전투기를 하려 했는데 무인 전투기를 만드니까 돈이 너무 드네? 하면서 포기가 됐거든요. CCA는 이런 단점을 해결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멈티라는 개념이 지금 현대에서 중요해졌는데 인공지능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최적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게 싼 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율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작전하면서 이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옛날에 만들었던 무인 전투기보다 훨씬 코스트 다운을 해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공중전의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캐리어라는 유닛이 있어요. 유닛 하나에 여러 대의 인터셉터라고 하는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보호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처럼 미래 공중전은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 한 대에 여러 대의 CCA 무인 전투기가 같이 결합돼서 몸빵을 해준다. 그러니까 적 공격을 대신 막아주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대신 가면서 사람이 탄 비행기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걸로 항공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AI와 드론이 핵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AI와 드론이 미래 공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거고 핵심 목표는 인지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적이 알고 있는 거 정보의 격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적도 인공지능을 쓰고 우리도 인공지능을 쓰는 미래 항공전이 되고 이제 드론 전쟁이 됐을 때 핵심 목표는 적보다 먼저 미사일을 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적보다 먼저 미사일을 쏘려면 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나의 판단이 정확하게 맞는지 혹시 적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적의 알고리즘을 깨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착각할 수 있게 미끼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정보를 줘가지고 적이 나보다 최대한 늦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수싸움이 되는 게 미래 공중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이 이런 거가 굉장히 비슷한 건데 저 앞서 말했듯이 파키스탄 공군이 중구제 전투기 J-10C가 좋은 전투기에 맞으나 기본적인 통념으로는 인도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가격도 훨씬 비싸고 성능도 좋았어요. 특히 이 라팔 전투기에는 스펙트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비가 달려 있어서 적이 나를 공격하고 이랬을 때 미리 경보를 내고 자체 방어 능력이 좋았는데 이번에 미사일이 격추돼가지고 추락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파키스탄에 어떤 공격을 했을까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인지를 무너뜨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팔 전투기의 경우에 도청을 해가지고 라팔 전투기가 안에 누가 탔고 조종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라팔 전투기가 공격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전투기 탑건2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적이 나를 꼬리를 물고 하면 삑삑삑 소리가 나고 경보가 나잖아요. 이게 라곤이라고 하는데 공격자가 레이더로 저를 조준하면 거기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을 무력하려면 조준을 하는 애랑 공격을 하는 애랑 따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시켜가지고 전자적으로 해서 뒤를 치게 하나. 이러면 이 미사일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격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규제에서 인지 붕괴를 사용해가지고 전쟁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100년간 변하지 않는 원칙은 확실합니다. 적보다 내가 먼저 공격하면 이긴다. 그런데 적이 안 보이는데 공격하면 당연히 허공에다 쓰는 거니까 내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적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적은 나의 위치를 모르게 만드는 각종 기술과 전술이 발달된 것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0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적을 혼란시키고 내가 이제 안전한 곳에서 적을 찾는 이런 것들의 전술이 발달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나서 40년 뒤의 미래에서는 아마 에너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쟁이 무엇이냐? 요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보면, SF 영화에서 보면 레이저 빔을 쏘잖아요. 레이저 빔과 HPM,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적과 교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사일의 경우에는 맞추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레이저나 전자파는 즉시 공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적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레이저를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법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뭐 진짜 완전 망상을 한다면 뭐 거울을 붙여가지고 막 반사를 시켜서 어디에 레이저를 부르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쏜지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60년 뒤, 80년 뒤 미래는 하이퍼소닉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이퍼소닉은 마하 5에서 6,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행기 기술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막 1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막 2시간, 1시간 안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를 가지게 되는 비행기들이 등장하고, 비행기들이 공중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행기들은 대기권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주 비행기로 진화가 될 것인데, 마치 해전에서 수상함과 잠수함이 싸우듯이 이제 우주랑 대기권을 오갈 수 있는 우주 전투기랑 대기권에 있는 전투기가 마치 배와 잠수함이 싸우듯이 싸우게 되고, 막 필요할 때 막 우주로 도망치고 막 우주에서 싸우다가 대기권에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피하고, 이런 것들의 전술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드론, 그 다음에 드론을 맞는 안티 드론 장비, 이런 개발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많고 성실하고 정말 도전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규제 장비가 있고, 두 번째로 기술이 사실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드론 기술 중에 주도권이 중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이 드론 기술에 어려워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DJI 드론을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가 막 순수 미국산 드론을 만들었는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생기고 있는데, 드론의 산업계 자체 핵심 부품을 다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드론 부품을 쓰지 않고서 우리가 군용 드론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고요.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술 개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드론의 핵심 부품, 플라이트 FCC라고 하는 플라이트 컴퓨터,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지만 정작 드론에 쓸 드론 종용 배터리는 아직 대량 생산이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거에 지원이 필요하고, 드론 모터도 사실 중국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FCC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기능이 워낙 발전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국산하는 지원책과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AI 조종사 기술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 X-62A라는 비행기를 사용해서 미국이 AI 파일럿을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원래 F-16인데 사람이 타지 않도록 개조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비행하고, 특히 격투전, 꼬리에 꼬리에 무는 전투를 어떻게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 결을 거쳐서 인간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진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이 기술을 사용해서 CCA라고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전투기, 이런 거에서 개발이 미국에 나선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젠젠 AI 같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회사들이 항공기용 AI 파일럿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특히 카이가 카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에 완성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KF-21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4.5세대 전투기라는 기술을 이미 미국이 다 실증을 하거나 한번 검증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 파일럿은 우리보다 선진국 미국조차도 지금 이미 개발 중인,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구축에도 어렵습니다. 결국 기계학습을 하는데 뭐 챗GPT라든가 이런 LLM 같은 경우는 검색어 돌리고 유튜브 학습시고 이런 학습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공중전 자료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결국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비행기들이 엉켜가면서 격투를 하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 자료 축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현재는 좀 개선돼 가고 있는 방향이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AI 무인기들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군의 경우 주목할 것은 일단 K3로 불리는 차세대 전차입니다. K3 전차는 지금 K2 전차도 세계 최고 성능이긴 하나 세계 최고 성능을 뛰어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120mm 주포를 가진 K2 전차의 공격력보다 훨씬 더 향상된 130mm 화력암포를 장착하고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기존의 전차를 뛰어넘는 개념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 방위사업의 베스트셀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도 개량돼서 K9A3 유무인 자주포로 변화합니다. 유무인 자주포란 게 뭐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람이 타고 이제 지휘 차량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자주포들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념을 보면 사람이 탄 자주포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무인 자주포가 뒤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자주포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따라서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군대의 무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도 공군처럼 무인 전투기를 많이 했는데 무인 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USV라고 하는 게 무인 포트, 무인 수상함이 있는데, 현재는 정찰용이라 해가지고 간단한 무장을 사용하거나 적진에 이제 어디가 있는지 보는 용도인데, 본격적인 전투용 무인 수상함들이 뭐 200톤, 300톤이 넘는 큰 크기에다가 대량의 미사일 탑재해가지고 인간이 탄 전투함을 보조하는 용도로 지금 개발 중이고, USV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의 경우에는 추적이 중요해요. 적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는데, 이게 인간이 탄 잠수함보다 무인 잠수함이 이런 데 좀 좋기 때문에 정찰용 무인 잠수함을 개발해서 지금 북한에 몰래 침투해서 북한 잠수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정찰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런 것들이 개발 중이고, 앞으로는 무인 잠수정이 개발돼서 스스로 어뢰를 사용해서 북한 잠수함을 공격하거나 이런 능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굉장히 원해가지고 F-35B라든가 KF-21N이라고 하는 이 고정의 전투기를 사용하는 전투함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배도 비싸지만 비행기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몇 조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이라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뿐만 아니라 각종 드론과 무인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무인기 통제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KF-21N 버전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사용한 그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 없이 어느 정도 200m 이상의 갑판을 가지고 있는 그 상륙함이나 이런 데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비행기가 굉장히 비싸고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이제 KF-21N, 그러니까 KF-21을 개조해서 나이기를 좀 더 높이고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조를 하는 것이 제한됐는데, 이게 F-35보다 가격 자체는 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운용 유지도 좀 편하고, 대신에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어서 이륙에 사출기가 필요합니다. 사출기라는 건 캐터필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막 그 증기나 전기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비행기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장치, 요거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레스팅 후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탑건을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항공모함 착륙하려면 그냥 알아서 엔진 끄고 착륙하는 게 아니라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강제로 고무줄로 당겨가지고 멈춰 세워요. 이런 장비 같은 게 만들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싸가지고 와, 이거 구성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추진되지 못했다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는 무인기를 사용한 항공모함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계 같은 경우에는 체계 통합,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무기 체계들이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대규모의 데이터가 교환돼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좋은 점이 뭐냐? 전투기가 항공기를 공격할 때 미사일이 떨어지면 지상에 있는 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떠 있는 KDDX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해줘가지고 이걸 보충을 하거나, 반대로 KDDX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같은 게 탐지해야 되는데, 이제 수평선 밖에 멀리 있는 표적을 보려면 KF-21이 탐지를 해가지고 정보를 줘가지고 쏘거나, 이런 것들이 되려 하는데, 요게 핵심은 무기 국산, 그냥 국산 무기가 돼야지 이런 그 체계 간에 연동이 되고, 수입 무기 체계랑 이렇게 연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KF-21 나오고 곧 KDDX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무인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203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국산 무기체들이 바다, 땅, 그다음에 하늘에서 서로 하나의 무기체계처럼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작전 능력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무기가 내가 떨어졌을 때 상대방이 쏴주는 게 뿐만 아니라 적이 예상하지 못한 데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아군 자산이 예상하지 못한 데서 숨어가지고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전투기 그다음에 전투함으로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한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본의 그 무기 개발 분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흔히들 일본이 지금 현재 무기 수출 3원칙을 벌였기 때문에 군사 대국화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일본이 무기를 해외 수출을 안 해봤으니까 기술력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부분은 있어도 수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무기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경험이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수출하고 하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되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좀 멀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게 좀 진전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은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비공이라고 해가지고 유도 로켓이 있는데 요거는 작고 가벼워가지고 무인 수상함에다 쓸 수 있어서 미국제 무인 수상함에다가 이 비공 로켓을 통합해서 쓰는 시험이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이미 시연되었고, 잘하면 우리 이제 비공 로켓이 미국 해군이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트라고 하는 UGV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인 안드릴과 협업해서, 안드릴은 운영 프로그램과 AI 만들고 하나는 여기 구동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협업을 해서 미국에 도전했는데, 이것은 아쉽게도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만든 스카이마스터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이 도입 사업에서. 다만 이게 사업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반산업체와 이런 무인 지상 로봇 이런 협력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현재 이야기가 되는 게 수상한 건조가 있습니다. 수상한 건조의 경우에 미국의 조선사업이 무너졌으니까 한국에 조선주가 많이 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 기대하는 바는, 현재는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미국의 함정을 미국 내에서 미국 조선소만 건조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형편없어져서 미국 해군이 대결을 하려면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 외주를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이 성사된다면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년에 미국에 이지스함 8척 정도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의 전체 생산량을 대여섯 배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을 그 조선소 하나가 줄 수 있어서 전력 건설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기 T-50N이 있는데, 원래 T-50은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 수출하고 싶었으나 보잉의 T-7이라는 비행기의 경쟁이 탈락해가지고 졌어요. 대신에 훈련기에서 진 대신 이제 가상적기, 그 다음에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 말고 해군 훈련기 사업인데, 여기에서 도전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중에 좀 뛰어난 기술들이 있어서 이것과 공동 연구를 할 만한 게 있다. 어떤 게 있냐? 지금 현재 KF-21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 이게 세계 최초의 항공기용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노하우나 공동 개발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전투기나 아니면 우리 장비의 성능을 좀 개량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레이저나 레이거 같은 미래형 무기도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 또 우리나라 국방 기술도 발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